그의 여자들. 가명 대통령 아에 숨겨진 이면. 제1부 회전문을 지나간 이름들. 고요한 밤이었다. 대통령 관저의 회의실 조명이 꺼지자 서류 뭉치가 바람에 휙휙 날리는 소리만이 남았다. 새벽 2시. 아은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지난 기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따라붙은 별명이 있었다. 회전문 남자. 여자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머물다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또 떠났다. 어릴 적 그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는 이름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자들의 남자, 레이디즈맨. 첫 사랑의 이름은 에블린 에벌런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체육 수업을 들었던 에블린은 수줍은 눈빛과 복숭아빛 뺨으로 아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들은 낡은 농구 체육관에서 처음 손을 맞잡았고 17살의 키스는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소년소녀의 찰나였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널 백악관에 초대할게. 그 말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20년 뒤 그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에블린은 뉴저지 교회의 요양원 간호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당선 직후 그녀를 찾았지만 에블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그가 보낸 꽃다발 하나의 단단만 보냈다. 나는 꽃보다 진실을 원했어. 에벌런. 결혼은 3번이었다. 첫 번째 부인 아이린은 동유럽 출신의 운동선수 출신 모델이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사업 실패 후 오직 그녀만이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헌신에 감동받아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아이린이 가장 싫어한 것은 아의 지나치게 매너 좋은 태도였다. 당신은 모든 여자에게 다정했어요. 나에게만 다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린, 이혼 인터뷰 중. 그녀와의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이혼 후 언론은 사업 실패의 원인을 감정 문제로 돌렸다. 두 번째 부인 마리사는 젊은 영화배우였다. 아보다 24살이 어렸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왕국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마리사는 결국 영화계를 떠났고 국민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호소하며 해외로 떠났다. 세 번째이자 현재의 부인 엘레나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이었다. 우아하고 조용한 이미지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지만 아은 그녀에게도 혼자가 되기를 강요했다. 당신의 세계에는 늘 여자가 있었지만 진짜 동반자는 없었어요. 엘러나, 대통령 전기 중 발췌. 그리고 실종된 여자 사비나. 그녀는 모델이었다. 어느 날 밤 아의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받은 이후 언론의 헤드라인에 올랐다. 대통령과 포옹 사진 유출, 불륜설 급부상. 하지만 그녀는 한 달 뒤 실종되었다. 경찰은 단순 실종이라며 종결했고 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사비나의 여동생은 회견에서 말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비밀로 만드는데 천재였어요. 사비나 여동생 인터뷰. 연애는 통계가 되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과 연애 또는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여자는 26명. 직접 고소하거나 인터뷰에 등장한 여성은 44명. 그 중에는 미성년자 의혹도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 또는 무혐의 종결. 그럼에도 어떤 여성은 말했다. 그는 모든 여성에게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조차 복사된 듯 똑같았어요. 익명의 연예인 어씨. 그는 왜 그토록 많은 여자를 만났을까? 심리학자들은 그의 성향을 나르시시스트 또는 권력형 회피 애착이라고 분석한다. 어린 시절 냉담한 아버지와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애정은 불안정한 거래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그의 측근은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는 사실 사랑을 모릅니다. 다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두려운 아이입니다. 전 비서실장. 밤은 깊어가고 그는 다시 꽃다발을 주문했다. 받는 사람은 에벌런. 그는 여전히 그날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널 초대할게. 꽃 배달원이 그녀의 요양원 방에 꽃을 건넸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짧은 메모를 전했다. 이제서야 초대할 자격이 생겼다고 믿어요. 나의 첫 여왕에게 알. 그의 여자들. 이화 골프장의 그림자. 1.
회색 스카프와 카트 7번. 그날은 눈이 내리기 전 차가운 바람이 골프장의 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던 날이었다. 가명 대통령 90아침 7시. 늘 그러하듯 비밀 골프장으로 향했다. 동행인은 3명이었고 그 중 1명은 모델 출신 방송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리사 가명. 25살의 리사는 리조트의 골프 채널에 출연한 이후 VIP 파티에 초대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을 처음 보았다. 당신 스윙은 참 부드럽네요. 내 삶과는 다르게. 그의 농담은 언제나 상대를 무장해제시켰다. 리사는 웃으며 대꾸했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거칠었는데요? 살아남으려면 때론 부드러움보다 날카로움이 필요했죠. 그날 골프카트 7번 안에서 아은 그녀의 손등에 살짝 입을 맞췄다. CCTV는 없었고 직원들은 돌아섰다. 그녀의 핸드백 속에는 그가 남긴 3천만 원 상당의 명품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그때 리사는 몰랐다. 이 스카프는 그의 전 부인이 생전 가장 좋아하던 브랜드였고 같은 제품을 두고 그건 이혼의 시작이었다는 말까지 있었던걸. 이 비공식 스케줄 에스코드. 아의 비서실은 대통령 일정표에 절대 표시되지 않는 암호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에스코드 스페셜 프라이빗 스케줄. 일명 에스코드가 뜨는 날은 청와대 뒷문에 차량 2대가 서고 비서실 4급 이상은 전원 외출을 통제받았다. 에스코드는 대부분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 한 채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거주했다. 이름은 KK. K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고 과거 대통령이 기업인 시절 소송을 맡았던 이력이 있었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그의 연인이 아니라 그의 변명이었다. 모든 것을 감쌀 핑계. 에스코드가 발동된 날 밤 그녀의 집에서는 전자기기 모든 전원이 차단되었다. 아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털어놓곤 했다. K, 나는 때때로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 사랑은 전략이고 키스는 메시지고 눈물은 연설문 같아. 그녀는 묵묵히 포도주를 따랐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이 진심을 보여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였죠? 아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오래도록 침묵했다. 3. 유엔 연설 뒤 전화를 건 여자. 뉴욕 유엔 총회장. 전 세계 지도자들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아은 당당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는 82-10-로 시작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가 말했다. 잘 들었어? 내가 말했던 대로 했어.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말이 없었다. 이윽고 그녀는 짧게 속삭였다. 네가 한 말이 그 누구에게도 아니고 나에게만 한 말이길 바랐어. 그녀의 이름은 윤다혜 가명. 전직 국회 출입기자였다. 그들은 10년 전 국회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다. 그는 방금 청문회를 마치고 나왔고 다혜는 그를 질문으로 막아섰다. 후원금 13억 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은 가끔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몇 차례 인터뷰와 심야 전화 통화로 이어졌고 다혜는 어느 순간 그의 연설문까지 검토하게 되었다. 그녀는 기자였지만 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조율자였다. 감정을 감추는 법, 목소리의 속도, 눈동자의 각도까지 그녀가 만든 것이었다. 4. 대통령의 방, 하룻밤의 편지. 아은 대선 직전 단 하루도 혼자 자는 법이 없었다. 선거 캠프 숙소에서, 집무실 안대기실에서, 지방 유세 후 호텔방에서 늘 누군가 곁에 있었다. 그날 캠프 지휘부에서 유출된 호텔 편지 스캔본은 언론을 뒤흔들었다. 내용은 이랬다. 당신과 보낸 오늘이 내가 가진 내일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나라는 이름 대신 사랑이라 불러주세요. 당신의 릴리릴리. 이 편지는 릴리의 자필로 밝혀졌고 그녀는 대통령 취임 이후 홀연히 사라졌다. 그녀는 영국 유학 중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보수 성향의 전직 국방부 장관이었다. 정치적 스캔들이 불붙기 직전 아은 공식 해명 없이 이렇게 남겼다.
사랑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백악관보다 차가운 집무실. 대통령의 방은 때로 가장 외로운 감옥이 된다. 밤 11시 비서관들이 모두 퇴근한 후 아흔 서랍 속에서 한 통의 봉투를 꺼낸다. 그 안에는 20년 전 첫사랑 에블린이 쓴 카드가 들어있었다. 나는 대통령의 꿈보다 당신의 웃음이 좋았어요. 에벌런. 그는 문득 눈을 감고 읊조린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새벽이 되면 아흔 다시 슈트를 입고 나간다.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미소, 국민 앞에서는 정의의 아이콘, 그러나 거울 앞에서는 오늘도 이름 없이 사라진 여자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계속. 다음화 예고. 3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 대통령 아과 여배우 L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포착된 단 9초의 영상이 만들어낸 한 나라의 위기. 회장님,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3화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 13부 구성한 요약이 필요하시면 정리해 드릴까요? 그의 여자들. 제3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 1. 호텔 12층에서 벌어진 9초.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이른 아침 5시 12분.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 2명의 인물이 탑승했다. CCTV는 평소 꺼져 있었지만 그날은 정기 점검일이었다. 영상은 총 9초. 침묵 속에서 그가 그녀의 손을 잠시 감싸며 말했다. 오늘은 평범하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 장면은 호텔 보안 요원 중 한 명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고 48시간 뒤 유튜브에 9초의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다. 영상 속 남자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영상이 퍼지자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속삭임이 언론계 전반을 휩쓸었다. 그의 가명은 여전히 R. L이라 불린 여배우. 그녀의 이름은 LL.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경력이 있는 국보급 배우. 한동안 작품 활동을 쉬고 있다가 최근 미스터리 드라마로 복귀했다. 아과의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문화예술인 간담회였다. 공식 촬영이 끝난 뒤 그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진심이란 연기보다 훨씬 어렵죠. 연기는 대본이라도 있지만 진심은 그조차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엘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작되었다. 그녀의 메시지함에는 도착하셨나요? 문 앞에 커피 하나 두고 갑니다라는 말들이 남겨졌고 그는 다시 오늘도 당신 연기는 날 설득시키더군요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지 않았지만 매번 깊은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12층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아침이 마지막이었다. 3. 여성 비서의 고백. 그의 최측근인 비서 M은 조용한 사람이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며 카카오톡 대신 종이 쪽지를 쓰는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날의 장면을 기억하며 말했다. L은 그에게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어요. 그 말을 남긴 후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4. 청문회장의 수첩 한 장. 국회 청문회장. 야당 의원이 한 권의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대통령 아의 육필로 추정되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애를 지켜야 한다. 그녀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 수첩의 진위 여부는 논란이었다. 그러나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엘은 그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 5. 외교부의 경고.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외교부에 문서를 보냈다. 내용은 민감했다. VIP와 국내 여배우 간의 영상이 미국 유튜브 서버에 유포되었고 이는 정상 외교 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교부는 이 문서를 곧바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아흔 문서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결국 이게 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창밖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진심은 오래 숨길 수 없다. 6. 그녀의 편지. 한 달 뒤 배우 엘은 침묵을 깨고
짧은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단순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버티는 동안 당신이 웃고 있었다면 그건 좀 슬퍼요. 난 무너질 수 있었지만 당신은 지켜야 하니까. 그 편지는 그 어떤 방송이나 인터뷰보다 강력했다. 그녀는 끝내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았다. 엘리베이터 안의 구초는 사실 사랑이 아닌 사과였다는 걸. 7. 그는 변했는가? 3개월 후. UN 정상회의 연설 중 준비된 원고에 없는 문장을 덧붙였다. 국가의 이름으로 사랑을 포기한 이들이여, 오늘 그 희생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 문장을 들은 통역사는 3초간 멈칫했다. 그리고 곧바로 말했다. For those who gave up love in the name of nation, I shall remember your sacrifice. 그의 말은 뉴스에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눈물 흘리며 그 방송을 봤다. 그의 여자들. 제사와 강릉 오션뷰 별장의 기록 OPENHEART 오리지널. 1. 바닷가 별장. 그 침묵의 날. 강릉 동해를 내려다보는 고지대. 높은 소나무들 사이에 숨은 오션뷰 별장 한 채. 그곳은 대통령 아이아직 정치인으로 완전히 부상하기 전 세상의 소음을 피하고 싶은 밤이면 찾던 은신처였다. 바람은 늘 차가웠고 파도 소리는 언제나 거칠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였고 백파는 바다 위의 흰 상처처럼 부서지고 있었다. 별장 관리자였던 중년 남자는 말이 없었다. 그는 아이 오기 몇 시간 전부터 난방을 조용히 켜두고 티백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의 손에 없었다. 그날 그는 핸드폰 전원을 꺼두고 세상과 연결을 끊은 채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S. 이름 대신 이니셜로만 불리는 존재. 유명 앵커 출신의 언론인이자 강단 있고 신념 있는 보도로 수많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던 여성. 그녀는 기자였지만 때로는 질문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다. S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나타났다.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에 앉은 그녀의 시선은 창밖 바다에 가 있었다. 아은 조용히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 망설였죠? S는 차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대신 찻잔을 천천히 들었다. 한 모금 마신 뒤 한참을 뜸 들이다 입을 열었다. 나는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 단어가 사라진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어쩌면 처음으로 각자의 진짜 이름으로 앉아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 USB의 정체. 말없이 거실 서랍을 열던 아은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검은색 몸체 위에는 투박하게 붙인 하얀 테이프, 그 위엔 펜으로 진실이라 적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이게 뭔데요? 국정기획 초안, 미공개 외교 협상 녹취록, 비서진 사퇴서, 그리고 내가 아직 국민 앞에 꺼내지 못한 고백들. S는 숨을 멈췄다. 저 작은 플라스틱 조각에 얼마나 무거운 것들이 담겨 있을지 직감했다. 왜 나한테요? 기자니까? 당신은 기록자니까요. 사랑보다는 진실을 믿는 사람. 내 진심을 써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S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연인이 아닌 기록자의 역할을 건넸다. 사랑이 아닌 신뢰로, 애정이 아닌 사명으로. USB를 건네받는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외면할 수 없는 무게였다.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졌고 그들 사이에선 더 이상 말이 없었다. 3. 거울 속의 여자. 욕실의 거울 앞에 선 S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화장이 지워진 얼굴, 약간 부은 눈꺼풀, 그리고 갈라진 입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었다. 나는 기자인가?
연인인가, 배신자인가 아니면 모두인가. 욕실 밖에선 파도 소리와 함께 벽난로가 타오르는 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USB를 들고 샤워기 아래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물은 그녀의 어깨 위로 흘렀지만 고민은 씻기지 않았다. 밤새 고민하던 그녀는 해가 뜨기 직전 그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침대 머리맡에는 식어버린 찻잔만이 남겨져 있었고 USB는 그녀의 코트 안주머니 속에 있었다. 4. 청문회장의 스포트라이트. 2년이 흘렀다. 국정조사 청문회. 그녀는 증인으로 섰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국회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USB 받으셨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5초 뒤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다. 예, 받았습니다. 순간 청문회장은 술렁였다. 하지만 곧 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저는 그걸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왜죠? 그 안에는 정치도, 외교도, 스캔들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기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 고백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일부는 실망했고 일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했지만 또 누군가는 그녀의 선택을 이해했다. 사라진 기록. 그날 이후 USB의 행방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S는 자취를 감추었다. 파리로 특파원 발령을 받았다는 소문만이 언론계에 돌았고 몇몇은 그녀가 외교자문직을 제안받았다고 수군댔다. 그리고 아흔 재선에 성공했다. 공식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모든 기록은 인간을 남기지만 어떤 기록은 인간을 지우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박수쳤지만 누군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챘다. 특히 그를 깊이 들여다보았던 그녀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한 마지막 인사임을 직감했다. 6. 바다로 보낸 편지. 몇 년 뒤 강릉 바닷가. 아침 파도에 떠밀려온 한 장의 종이. 당신은 나를 기록하게 했고 나는 당신을 잊게 되었어요. 짧은 문장이었다. 필체는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다. 어떤 아이가 그 종이를 주어 어른에게 건넸고 그 어른은 종이를 조용히 다시 접어 바다로 띄워보냈다. 그날 바다는 유난히 조용했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그렇게 또 하나의 파문이 되어 흩어져 갔다. 다음화 예고. 재호와 사랑 아닌 충동. 그가 가장 후회한 밤. 그와 그녀가 넘지 말았어야 할 선. 브랜드명 OPENHEART. 기록은 진실보다 깊은 감정을 남긴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연애 사건과 인간 심리 콘텐츠가 이어집니다. 3. 해시태그 세트 한국어 영어 혼합. 해시태그 그의 여자들. 해시태그 AI 소설. 해시태그 회전문 남자. 해시태그 연애 심리. 해시태그 대통령 러브 스토리. 해시태그 AI 연애 상담. 해시태그 사랑과 권력. 해시태그 팩션 드라마. 해시태그 트루 스토리. 해시태그 실화 소설. 해시태그 대통령이 여자. 해시태그 다큐 소설. 해시태그 유튜브 연재. 해시태그 심리 팩션. 해시태그 THEWMENOFR. 해시태그 LOVEANDPOWER. 해시태그 AI 스토리텔링. 해시태그 ABOTATINGDORLOV이니. 그 사람은 엘이었다. 그의 여자들 재호와 사라진 여대생과 사막의 저택. 그날 밤 윤태현은 평소처럼 연구실에 앉아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다. 그는 기자 출신 작가이자 정치 비평가로 권력의 이면을 고발하는 글로 수많은 독자들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이었다. 한때 유력 언론사의 특종 전문 기자였던 그는 더 이상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현실의 회의감을 느끼고 스스로 펜을 든 프리랜서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도착한 한 통의 익명 메일. 제목은 단 한 줄. 대통령의 사막은 신처. 호기심을 자극한 제목. 그는 첨부 파일을 클릭했다. 그 속에는 황량한 모래 언덕과 낡은 저택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저택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얼굴 어디선가 분명히 봤어.
그의 예감은 맞았다. 몇 시간 동안 얼굴 인식 프로그램과 뉴스 아카이브를 뒤진 끝에 그녀의 신원이 밝혀졌다. 바로 6년 전 미국에서 실종된 한국계 유학생 송다희였다. 하버드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유학 중이던 그녀는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사건은 미국과 한국, 인터폴까지 공조한 국제적 수사였지만 단 한 조각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장기 실종으로 종결되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다희는 당시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모범생으로 꼽히던 인물이었다. 성적은 우수했고 지역사회 봉사에도 참여하며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온 청년이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누군가의 의도적 개입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다. 윤태현은 그녀의 마지막 공식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발견했다. 6년 전 백악관 행사에서 현직 대통령 아과 송다희가 함께 포착된 장면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다희의 표정은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특유의 미소를 지은 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후 다희는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 백악관 행사 이후 그녀의 사진, 영상, 통신 기록, 심지어는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두 끊긴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대통령의 사막 저택 앞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의혹은 점점 깊어졌다. 태연은 한 정보원을 통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외곽 사막지대에 민간 접근이 불가능한 비밀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 지역은 정부 지도에서도 일부 영역이 지워진 상태였고 민간 위성에서도 흐릿하게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군 출신의 전직 드론 파일럿과 협력해 그 좌표를 찾아냈다. 드론이 포착한 영상은 놀라웠다. 저택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복합 보안 시설이었다. 외부와 차단된 울타리, 감시탑, 고출력 전파 차단 장치, 그리고 여성 전용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 마치 외부로부터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처럼 보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드론의 수음 장비가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다. 희미한 바람 사이로 들려온 노랫소리. 그것은 한국어로 된 발라드였다. 밤하늘 별빛보다 그댄 눈부셔. 태연은 즉시 음성 파일을 분석에 붙였고 인공지능은 그 목소리가 송다희와 97.8%의 일치율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것도 대통령의 사유지 안에. 태연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신 기자들과도 접촉했다. 동시에 송다희의 가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낯설 정도로 말을 아꼈다. 오히려 다희는 미국 시민권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며 눈빛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한밤중에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우린 위협을 받았어요. 더 이상 이 사건을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윤태현의 집 앞에 검은 SUV가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취재를 멈추면 당신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태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거실에서 책을 읽는 아내와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 밤 우리는 서울을 떠나야 해. 그렇게 그들은 떠났다. 하지만 윤태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망명 상태에서 국제인권단체에 모든 자료를 전달했고 몇 달 후 UN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 그 순간 대통령 아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표정이 흔들렸다. 태연은 알았다. 진실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모래 위에 쓰인 글씨는 누군가가 다시 써내려간다는 것을. 다음화 예고 제육화 거울 속의 퍼스트레이디. 그녀는 왜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울고 있었을까? 그의 여자들 마이너스 제육화. 대통령과 은밀한 통역사. 브랜드명 OPENHEART. 2021년 봄 미국 대통령은 국제 정상회담 참석차 동유럽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백악관 일정표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공식 명목이 적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비공식 회동과 양자협정이 오갔던 복잡한 외교전이 숨어 있었다. 정상들이 모인 회담장에는 유독 시선을 끄는 인물이 있었다. 긴 웨이브 머리를 단정히 묶고 짙은 녹색 실크 드레스를 우아하게 걸친 여성 통역사. 그녀의 이름은 마야 크르스티치메이제이에이크르스티.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까지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엘리트 외교 통역가였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회의장의 공기마저 바꿔놓았다. 그녀의 단어 하나, 눈짓 하나에 정상들의 미묘한 반응이 오갔고 모든 발언은 부드럽고 세련되게 재해석되어 회의는 오히려 유연하고 인간적인 분위기로 흘러갔다. 회담 종료 후 이어진 만찬장에서 대통령은 공식 의전을 잠시 비켜 마야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 회담에서 아주 인상적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야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다. 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정상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제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에 대통령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바라봤다. 영광일까요? 아니면 위태로움일까요? 그 순간 눈빛 속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의미가 감돌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대통령은 경호팀에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복도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기자와 보좌관들이 사라진 고요한 시간. 엘리베이터는 27층 꼭대기에서 정지했고 조용히 문이 열렸다. 마야는 침묵 속에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섰다. 크리스탈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정적 속에 단둘이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치와 외교를 초월한 감정이 그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까지 방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마야는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 회담장에 등장했지만 대통령의 눈빛은 전날보다 한층 깊어져 있었다. 누군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듯. 그러나 감출 수 없는 미묘한 연결이 있었다. 이후 마야는 뉴욕으로 건너가 유엔 사무국 외교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국제무대에서 그녀는 여전히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대통령의 방미 일정마다 그녀는 통역사로 배정되었다. 그때마다 언론은 두 사람의 시선 교환을 포착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눈빛만으로 통하는 관계? 대통령의 옆에는 늘 그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엔 내부 소식통은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마야가 퇴직했어요. 아무런 고지 없이요. 그녀는 아무런 사직 발표 없이 조용히 사라졌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흔적은 뉴욕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슬로베니아 본국에서는 임신 후 미국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별장에 은둔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반면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그녀가 대통령의 비밀 자문역으로 비공식 채용되었고 지금은 정보보호 대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말한다. 마야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보 교환의 중추였고 국제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의 채널이었죠. 대통령이 왜 그녀를 신뢰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기이한 점은 대통령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입장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어느 한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유엔과의 외교 관계를 언급하던 중 이렇게 말했다. 말은 통역이 필요하지만 진심은 눈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은 그 방에 있던 모든 이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마야의 이름은 다시는 언론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SNS 계정도 이메일도 친구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은폐가 곧 증거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의 곁에는 이제 공식적인 통역사가 새롭게 배정되어 있었지만 누가 보아도 이전과는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백악관 서재의 가장 깊은 서랍 안. 거기엔 지금도 초록빛 드레스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단지 통역사였을까? 아니면 대통령의 가장 은밀한 조언자였을까?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디서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제7화 카르멘의 복수. OPENHEART 시리즈 그의 여자들. 2025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미국 정치권은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었다. 국제 외교 일정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강행되었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남미의 한 작은 나라. 겉보기엔 평화롭고 우호적인 국가였지만 그곳에는 대통령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일행을 맞이한 것은 환한 미소의 여성 대통령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순간 숨을 멈췄다. 머릿속을 스친 이름. 수십 년 전, 아직 정계에 발을 들이기 전이던 시절, 어느 사막섬 리조트에서 우연히 만났던 젊은 여성. 그녀가 지금 한 나라의 수반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공식 환영 연설에서 카르멘은 모든 청중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영어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는 그 말을 외교적 수사로 받아들였지만 대통령은 그 진위를 즉각 알아차렸다. 뒷머리가 서늘해졌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던 건가? 그날의 기억이 뇌리를 파고들었다. 트리니티 섬의 기억. 그날의 기억은 마치 오래된 흑백 필름처럼 되살아났다. 1988년 트리니티 섬. 해변가에 위치한 호화 리조트. 젊은 기업가였던 그는 당시 한 건설사의 자금줄을 쥔 상태였고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가듯 술잔을 부딪히며 호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하던 모델이자 가이드였다. 이름은 카르멘. 늘 검은 머리카락을 묶고 두 눈은 짙은 갈색이었다. 하루 저녁 우연히 같은 파티에 참석했던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너무 조용하네요. 그녀는 웃었다. 조용한 게 좋아요. 정치인들보다. 이틀 밤 동안 둘은 해변 루프탑 스위트룸에서 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잤다. 그녀는 인생에 대해, 정의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곧 떠났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카르멘에게 그는 생애 첫사랑이었지만 그에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복수의 시작.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당당히 대통령이 되어 그의 앞에 섰다. 그날 이후 외교 행사와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카르멘은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남겼다. 과거를 직면하지 않는 지도자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곧 책임입니다. 기억하세요. 며칠 뒤 대통령의 숙소 앞에는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그와 젊은 카르멘이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 트리니티 섬의 스위트룸 내부였다. 시간은 흐릿했지만 인물은 명확했다. 사진에는 아무런 문구도 없었다. 그저 기억하라는 시선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흔들렸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대통령은 심리적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참모들은 그녀의 음모다, 국가 기밀 유출 목적이다라며 상황을 왜곡하려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복수가 아니라 기억의 증거라는 것을. 그는 몰래 사적인 메시지를 카르멘에게 전달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카르멘은 단 한 문장으로 응답했다. 기억하세요. 권력은 책임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어떤 공식 석상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침묵과 확산. 카르멘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나에게 잊지 못할 사람이라 말하며 어떤 구체적 폭로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말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두고 논쟁을 벌였고 정치 분석가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라며 박수를 보냈다. 어떤 고발도 고소도 공격도 없었다. 다만 기억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전 세계를 압도했다. 대통령은 점점 말을 잃었고 기자회견에서의 눈빛은 흔들렸다. 주변 참모들이 한둘씩 사임했고 그는 결국 더 이상 해외 순방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전설로 남다. 몇 년 뒤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요약되었다.
카르멘은 고발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력에게 가장 값비싼 선물 기억을 되돌려 주었다. 그것은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누구보다 조용한 복수였다. 대통령은 더 이상 재임을 꿈꾸지 않았다. 회고록에도 카르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독자들은 알았다. 그가 회고록의 마지막 장에서 남긴 한 문장의 의미를. 가장 무서운 적은 내가 외면한 기억 속에 있었다. OPENHEART 제7화 카르멘의 복수. 잊혀진 여자는 없다. 다만 잊은 남자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기억은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된다. 불량 정보. 출처 OPENHEART 시즌 1 그의 여자들 시리즈 7화. 그의 여자들 제8화. 불청객의 초대. 밤의 정적을 가르며 흐르는 재즈. 그리고 밀려드는 과거의 그림자. 대통령궁. 늦은 밤. 리처드 대통령은 서재에서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고요한 재즈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모든 외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얼굴엔 피곤과 외로움이 겹쳐 앉아 있었다. 테이블엔 프랑스산 오래된 와인과 반쯤 읽힌 고전 문학 한 권이 놓여 있었고 창밖에는 노란 조명이 창가 커튼을 스치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대통령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비서실장 테레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정체불명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방금 도착한 익명 우편입니다. 보안 검색은 마쳤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봉투를 받았다. 흰색 봉투는 고급스러운 질감이었고 겉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릴 뿐입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봉투 안엔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발신자 이름 없는 전 여인. 장소 뉴욕 브로드웨이의 한 낡은 극장. 날짜 금요일 밤. 그리고 마지막 문구.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날 그곳으로 오시라. 기억의 파편들 속으로.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을 수십 명의 여인이 스쳐갔다. 트리니티 섬의 카르멘, 파리에서 만난 마르셀라, 워싱턴의 댄서 에밀리, 그리고 오직 한 사람. 미셸. 미셸은 리처드가 처음 정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던 시절 유일하게 그의 이념과 꿈을 함께 이야기해주던 여인이었다. 둘은 사랑했지만 당시에 그는 젊고 야망에 찌들어 있었다. 미셸은 정치와 명예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했고 그는 그녀의 따뜻함에 안식도 느꼈지만 결국 그녀를 떠났다. 그렇게 그녀는 그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운명의 밤, 잊힌 무대 위에서. 드디어 금요일 밤. 리처드는 방탄 차량을 버리고 오래된 클래식 리무진을 탔다. 운전기사는 경호원이 아니었다. 철저히 개인적인 방문이었다. 극장 앞에 도착했을 때 외부는 조용했다. 아무 언론도 시민도 없었다. 극장 안으로 들어선 그는 낡은 벨벳 커튼과 희미한 샹들리에 불빛을 마주했다. 무대 위 스폴라이트 하나가 켜졌다. 그리고 그 불빛 속으로 한 여인이 등장했다. 미셸. 이렇게 부르면 올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다. 당신은.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한 날들, 당신은 얼마나 기억하나요? 봉인된 기억의 상자. 미셸은 손에 든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1. 리처드가 대학 시절 그녀에게 쓴 편지들. 2. 함께 녹음한 인터뷰 카세트 테이프. 젊은 정치인 리처드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 3. 그녀의 일기장. 리처드는 언제부터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반복된 페이지. 리처드는 숨을 삼키며 그 테이프를 손에 들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젊은 리처드의 목소리는 이랬다.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하지만 그 전에 너를 지키고 싶다. 그는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턱을 타고 흘렀다. 미셸의 마지막 말. 그녀는 무대 뒤에서 오래된 영상 하나를 틀었다. 스크린에는 20대 초반의 리처드가 기타를 들고
미셸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당시 금발의 웃음 많던 청년이었고 세상에 대한 기대와 순수가 얼굴에 가득했다. 영상이 끝나자 극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리처드, 이제는 대통령이 아닌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 그 밤 이후 극장을 나선 그는 정적 속에서 중얼거렸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리처드는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도 모르게 다음의 문구를 새겼다. 진실은 권력보다 오래간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과거와 상처와 사랑을 마주하기로. 그의 인생은 아직 쓰여지고 있었다. 마무리 멘트 예시. 그의 여자들 제8화 감상 감사합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기억은 살아있었습니다. 진짜 리처드가 다시 그의 여자들 제9화 은밀한 거래. 새벽 2시 대통령궁 서쪽 별관 지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그 시간, 단 하나의 공간만이 희미한 조명을 머금고 있었다. 책장을 비밀문처럼 열고 들어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공간. 거기 데이비드 르노 대통령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갈색 수첩 하나, 가죽 커버는 세월의 흔적을 머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다. 그 속에는 날짜, 도시명, 여성의 이니셜, 호텔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사적인 기록.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 2002.07 파리 플라자 아테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파리의 그 여름밤. 정상회담을 마친 뒤였고 그녀는 외교부 실무관이자 통역사였다. 말은 짧았고 시선은 길었으며 밤은 깊었다. 그는 기억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다. 지네브. 그 순간 휴대 단말기에 보안 알림음이 울렸다. 긴급 보안 전달. 문서 등급 오직 대통령 열람. 보낸 이는 비서실장 루이스. 30분 뒤 데이비드는 그의 집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루이스는 굳은 얼굴로 검은 파일을 건넸다. 각하, 도청된 통화 기록입니다. 아마도 사적인 채널로 흘러간 정보가 노출된 듯합니다. 데이비드는 문서를 읽는 순간 얼굴이 얼어붙었다. 우리는 그 수첩을 손에 넣었다. 당신이 2003년 취리히에서 만난 17세 소녀, 2006년 하노이에서 있었던 일, 201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사진까지 모두 복원해뒀다. 그리고 이어진 요구사항. 북방항 고속철 입찰권을 북유럽 컨소시엄에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협박자는 익명.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원한 건 정책이었다. 거대한 외교 마이너스 경제적 패권 싸움. 르노 대통령의 과거가 이제 국가의 입찰을 뒤흔들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즉시 통신보안실로 향했다. 국가안보실장, 외교장관, 정보국장, 법무장관이 긴급히 호출되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책상에 올려두었다. 여기 있는 이름들 중 누군가가 이 협박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들 중 누군가가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국정원은 곧장 유럽 정보기관들과 공동작전을 시작했다. 몇몇 과거의 관계 인물들이 추적 대상에 올랐다. 그 중에는 이미 유명 기업인의 아내가 된 여성도 있었고 현재 국제기구의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인물도 있었다. 누구도 혐의를 확정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 그의 가슴을 가장 무겁게 만든 이름이 있었다. 지네브지. 그녀는 프랑스 외교부에서 중도 사임한 뒤 종적을 감췄고 마지막 기록은 홍콩의 한 미디어 회사를 통해 흘러나온 단편 뉴스 속에 있었다. 전직 통역관, 프랑스에서 신변 위협 호소 후 실종. 그 뉴스의 배경에는 북방항 개발과 관련된 다국적 이해관계 기업들이 줄줄이 언급돼 있었다. 며칠 뒤 대통령 앞으로 하나의 소포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없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2002년 파리의 호텔방. 그와 지네브가 함께 찍힌 누드 사진.
카메라는 삼각대 위에 있었고 분명히 그 둘만의 기억이었을 사진. 그는 자리에 앉아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뒤이어 들어온 루이스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진은 파기하라. 그리고 지네브의 현재 소재 반드시 찾아. 이 사건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입찰 결정이 바뀐 이유, 그리고 고위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사임, 그리고 8개월 뒤 국제기구 대변인의 유언장 공개. 그 안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기억을 가진 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의 손에 있던 수첩은 그날 이후 영구 보관 문서로 전환되었고 그의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남았다. 2002년 파리의 여름,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눈빛. 계속. 제10화 거울 속의 권력. 라파엘 대통령은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대통령궁 비밀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 한 잔과 오래된 가죽 노트가 들려 있었다. 과거의 기사 스크랩, 외신 보도, 각국 정상과의 회담 사진, 그리고 그 안에 끼워진 오래된 손편지 하나. 프랑스 파리 외곽에 살고 있는 첫사랑 이사벨라가 보낸 편지였다.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누구보다 야망이 컸어요.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충돌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잃을 거예요. 그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남자는 세계 지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지금 그는 더 이상 라파엘이 아닌 직함이 되어버린 자신을 본다. 그는 기억했다. 사랑을 포기한 채 권력을 택했던 수많은 밤을, 계약처럼 맺어진 관계들, 정치적 연출에 동원된 여성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뒤에 남겨졌던 진심 없는 미소들. 며칠 전 그는 또 한 명의 여성을 떠나보냈다. 그녀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만났던 스웨덴 출신의 과학자였다. 지적인 그녀는 라파엘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했지만 그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사로잡았고 동시에 떠나게 만들었다. 그는 감정을 느낄 자격조차 없는 남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보좌관인 마르셀로는 늘 말했다. 대통령님, 감정은 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설은 조율할 수 있어도 진심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라파엘의 마음을 때렸다. 그는 더 이상 연출된 삶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직면하겠다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사벨라였다. 그날 아침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참모진은 당황했고 언론은 혼란스러워했다. 대통령이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라파엘은 조용히 전용기를 타고 파리 외곽으로 향했다. 경호원도 수행원도 없었다. 그가 가져간 것은 오래된 편지 한 장과 꽃 한 다발뿐이었다. 이사벨라는 작은 화실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라파엘을 보자마자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변하지 않았군요. 여전히 외로워 보여요.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 말처럼 나 자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야 두려워졌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파리 외곽의 작은 강가를 산책하며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나에게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진짜 나를 되찾고 싶어요. 이사벨라는 그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야 시작이군요. 당신은 진정한 권력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며칠 뒤 라파엘은 다시 대통령궁으로 돌아왔지만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권력이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진동처럼 울렸다. 그의 여자들 중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떠났지만 그는 결국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함으로써 새로운 라파엘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그의 여자들 마지막 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서문이었다. 제목: 그의 여자들 제10화 거울 속의 권력. 요약 설명: 세계 대통령 라파엘, 권력의 정점에서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다. 첫사랑 이사벨라의 편지를 통해
드러나는 진짜 라파엘의 고백과 변화의 여정. 권력을 넘어선 인간적인 회복과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담은 감성 드라마. 주요 키워드: 해시태그 정치 드라마, 해시태그 사랑과 권력, 해시태그 거울 속의 진실, 해시태그 첫사랑, 해시태그 파리 여행, 해시태그 OPENHEART, 해시태그 라파엘이 변화, 해시태그 감성 회복. 상세 설명. 라파엘 대통령은 세계의 지도자로 살아가며 수많은 여성과의 만남, 정치적 관계, 외교적 전략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는 어느 날 첫사랑 이사벨라에게서 받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따뜻했지만 야망이 당신을 삼킬 거예요. 그 한 문장이 그를 무너뜨리고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라파엘은 대통령이 아닌 한 남자로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조용히 파리 외곽으로 이사벨라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재회는 모든 연출된 인생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라파엘은 처음으로 진정한 권력은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 있는 분, 감정 회복과 자아 탐색에 관심 있는 분, 정치 드라마를 감성적으로 즐기고 싶은 분. 감상 포인트: 섬세한 심리 묘사와 인간적인 고백, 파리의 감성적인 배경과 첫사랑의 회상,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지는 내면의 여정. OPENHEART 공식 채널 구독하기. 진짜 라파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회차도 준비되면 이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어나는 밤, 여러분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여자들 제11화 유령의 기록. 대통령과 사라진 그녀들. 글. OPENHEART 제작실. 백악관 지하 2층 기록보관소라고 불리는 공간은 사무실에서도 잊힌 존재였다. 형광등 하나 없이 푸른 조명이 벽과 서가를 부유했고 먼지 낀 서류들이 숨소리 없이 잠들어 있었다. 노먼은 아무 말 없이 안경을 고쳤었다. 그의 손에 들린 키카드는 이번에도 열쇠가 되어 주었다. 바코드 리더기가 짧게 울렸고 철문이 열리며 무거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여긴 군용작전 파일과 외교 사절 보고서, 기밀 청문회 기록이 함께 묻힌 곳이었다. 하지만 노먼이 찾는 건 공식 문서가 아니었다. 지하 아카이브 끝자락, 바닥에 바짝 눌린 듯 쭈그려 앉아있던 서랍 하나. 그 안에 파묻힌 청색 폴더 한 권이 그의 시선을 잡았다. 표지엔 단 한 줄 H, F, 작전. 폴더를 펼치자 손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글씨는 차갑고 간결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운 창 같았다. 마리나 H 기록 삭제 완료. 로렐 씨 공공 기록 부정 처리. J 1987 소급 소송으로 덮음. 노먼의 손끝에 땀이 맺혔다. 익숙한 이니셜 사건 번호. 이건 단순한 실종 기록이 아니었다. 이건 권력에 의해 사라진 여성들의 시체 없는 범죄 연대기였다. 그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제시카에게 전송했다. 몇 분 후 제시카에게서 짧은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엘리자베스 제임스, 그 이름 알아요. 미성년자 실종 사건. 대통령 경호원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케이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오래된 기억이 다시 떠오른 듯했다. 폴더 맨 아래 손에 닿은 건 녹이 쓴 메모리 카드였다. 앞면엔 단어 하나. C, J, 올리. 노먼은 곧장 해커 C, J, 를 찾아가 복원을 시도했다. 화면이 켜지고 그 안엔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흐릿한 화질 속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대통령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여성은 젊었고 불안에 떠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엘리자베스. 영상은 끊겼고 이어 복원된 이메일이 나타났다. 협박, 회유, 침묵 계약서. 모든 게 정리돼 있었다. 노먼은 이를 고스란히 백업한 뒤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미상. 폴더를 원래 자리로 돌려놔라. 지금이라도.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날 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그의 손 안에 있었다. 그날 밤 백악관은 생중계 연설을 진행했다. 대통령은 당당하게 말했다. 모든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악의적 조작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앞 노먼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진실은 언제나 숨기기엔 너무 늦게 도착한다. 그리고 다시 폴더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제임스, 마리나 H, 로렐 씨, 그리고 아직 기록되지 않은 그 이름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작가의 말 후기. 그의 여자들 제11화는 기록되지 않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권력이 어떻게 기억을 지우고 서사를 통제하는지를 서늘하게 드러내는 에피소드입니다. 기록은 진실의 증거인 동시에 지워지기 쉬운 흔적입니다. 이번 화를 통해 권력과 침묵, 내부 고발자의 용기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여자들 제12화 거울 속의 검은 드레스. 글 OPENHEART 제작실. 1. 검은 드레스의 방. 대통령궁 서쪽 날개.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창고. 그곳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낡은 나무 문을 열면 한기가 먼저 피부를 친다. 그 방 한가운데 거울 앞에 걸린 검은 드레스 한 벌. 빛도 소리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드레스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치우지 말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오래된 궁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다. 질문도 반박도 없이 그저 거기 그대로 두라는 지시만 있었고 모두 따랐다. 그 드레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익명으로 대통령 곁에 있었다. 이름 없는 여자 아이러스.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회의장 뒷자리, 리무진 반사창, 회의록 마지막 장의 붉은 잉크에선 늘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대통령의 비공식 보고서를 정리하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사라진 적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마지막 목격자였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언론인이었다. 그 누구보다 대통령의 과거를 파헤치던 독립탐사보도팀의 저격수였고 몇 번의 기고는 대통령실의 분노를 산 적도 있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보도 사진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대통령 옆에 선 모습으로 등장했다. 배신자야, 기자가 아니라. 동료 기자들은 입을 닫았고 언론은 묘한 긴장 속에 그녀를 검은 드레스의 유령이라 불렀다. 3. 대통령의 눈빛. 대통령은 그녀의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회의 중에도, 사적인 메모에서도. 그러나 한 장의 영상이 남았다. 내부회의 도중 마치 유령을 본 듯 멈칫했던 장면. 그 순간 대통령은 거울 너머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 후 그녀는 사라졌다. 4. 비밀의 실마리 블랙리스트와 암호명 아이러스.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애관계, 비선정치, 기업인 사적회동 등이 모두 정리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아이러스라는 암호명을 쓰던 익명의 보좌인이었다. 국회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특별조사를 구성했다. 하지만 관련 증인들은 전부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5. 거울 속의 그녀. 몇 년 후 대통령궁 지하기록보관소에서 붉은 잉크로 적힌 노트 한 권이 발견된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잊힐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절대 나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거울 앞에 서는 순간 그는 항상 나를 마주칠 테니까. 이 노트가 공개되자 대통령궁의 거울과 드레스는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기이한 점은
그 어떤 보좌진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 밤마다 드레스가 약간씩 위치를 바꾼다는 비서들의 증언. 거울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여자가 보였다는 방문자의 고백. 6. 사진 금지령. 그날 이후 대통령궁에서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 한 곳 추가되었다. 바로 그 거울 앞이었다. 궁 공식 보도자료엔 아무 설명이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거울은 기억을 비추는 창이었다. 사라진 여인의 망령, 잊힌 진실, 대통령이 지우려 했던 과거. 7. 마지막 메시지. 대통령이 퇴임한 후 그는 자서전을 발표했지만 그 어떤 페이지에도 그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마지막 장을 넘기면 속표지에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어떤 거울은 절대 덮어지지 않는다. D, R, 8. 그녀는 누구였는가? 아이러스는 실존 인물이었을까 혹은 정권이 만든 가공의 존재였을까? 그녀는 배신자인가 기록자였는가? 대통령이 평생 거울을 마주하지 못한 이유는 그녀가 남긴 드레스 때문이 아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드레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기억을 입은 옷이었다는 걸. 작가의 말. 그의 여자들 제12화는 권력과 기억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울은 보는 자에 따라 전혀 다른 진실을 비춥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트럼프의 여자들 제13화 마지막 장미의 이름. 밤새워 눈이 내렸다. 백악관의 붉은 지붕 위로 하얀 눈이 차분히 쌓이는 그 아침, 벨라는 다시 돌아왔다. 기자도 연인이던 시절도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침묵하는 기록자, 마지막 장면을 지켜볼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가 죽었다. 그의 이름은 트로이, 세기의 대통령, 역사의 영웅 혹은 괴물. 그러나 벨라에게 그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남는다. 사랑할 수 없었던 남자. 화면이 켜졌다. 이것은 벨라가 허락한 마지막 인터뷰다. 벽난로 앞, 타지 않는 불꽃, 하지만 타오르는 눈동자. 기자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할 차례였다.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을 연출했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며 표정을 점검했고 연설은 마치 연극 대사처럼 외웠죠. 그의 정치 인생은 사실 하나의 무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관객이었어요. 기자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벨라는 손을 뻗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검은 리본으로 묶인 상자 안에는 크림색 봉투가 있었다. 시간이 바랜 종이, 그러나 그 안의 글씨는 황금빛 잉크로 또렷했다. 트로이 대통령이 죽기 전날 그녀에게 남긴 편지였다. 벨라, 내가 너를 이해한 날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권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지만 너는 내 유일한 사람이다. 로즈마리는 내게 상처였고 너는 내 용서였다. 용서, 용서, 용서. 용서라는 단어는 편지에 15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지워지지 않은 단 한 단어가 남았다. 로즈마리. 벨라는 말했다. 그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것은 약점이었고 약점은 제거 대상이었죠. 그렇다면 왜 그를 사랑하셨나요? 기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벨라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설명되지 않아요. 그저 존재했던 거예요. 그녀는 이어서 대통령과의 마지막 만남을 회상했다. 장례식을 앞두고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경호원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난 모든 구조를 알고 있었죠. 그의 침실 옆 작은 서재. 그곳에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 우리가 함께 골랐던 거울. 그 거울 앞에서 그는 늘 자신을 연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앞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봤을 거예요. 그녀는 장례식 당일 조용히 한 송이 장미를 놓고 나왔다. 백악관 정원. 가장 오래된 장미 덤불 아래에. 그 누구도 몰랐지만 그 장미는 트로이의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단 하나의 이름을 상징했다. 벨라. 시간은 흐르고 카메라는 벨라의 눈동자에 클로즈업한다.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를 사랑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그 기록이에요. 그를 증오하든 숭배하든 그의 이름은 역사의 텍스트에 남겠지만 나는 그의 가장 조용한 문장으로 남고 싶어요.
장례식 영상이 흘러나온다. 백악관의 흑백 화면, 수많은 인파, 국가원수, 경호 인력, 그리고 한 송이 붉은 장미. 그 장미는 누구도 몰랐지만 그녀의 고백이었다. 그날 바람은 불지 않았고 장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그곳에 있을 이유를 아는 듯. 에펄로그. 벨라는 이후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녀는 다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 하나, 사랑은 기록되지 않는다. 다만 기억될 뿐이다. 트로이는 죽었고 권력은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시리즈를 본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가장 강한 자도 가장 약한 고백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트로이, 당신의 이름은 역사에 남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이름은 단 하나. 벨라였다. 소설 끝. 수 있습니까?